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희의료원과 공무원연금공단 그리고 서울도심권 50플라 센터가 함께하는 랜선 건강교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이선희입니다. 자,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지요? 오늘은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도 나이 드신 분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관절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교수님 소개해드리죠. 경희의료원 정형외과의 박철희 교수님 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희의료원에서 지금 무릎을 치료하고 있는 정형외과 박철희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전공으로 보시는 진료 과목은 어떤 것이 될까요? 예, 주로 이제 무릎의 퇴행성 네. 관절염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 네. 외에도 다양한 무릎 관련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은 무릎의 관절염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 지금 방송 보시면서 무릎이 아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관절염에 대한 오늘 완전 정복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절염에 대한 이해와 함께 또 치료법 등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저희 채팅방에 또 내용을 올려주시면 박 교수님께서 또 상세히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의 종류는 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무릎의 이제 관절염은 대표적으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제일 많고요.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관절염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류마티스 질환으로 대표되는 어떤 염증성 관절염, 그리고 뭐 골절 아니면 인대 손상 후에 발생하는 외상후 관절염, 다음에 균 같은 게 무릎에 들어가서 무릎에 감염이 발생한 다음에 발생하는 감염 후 관절염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나이가 드시고 나서는 아무래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네, 그렇죠. 많으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은 왜 생기나요? 아, 예. 잠깐 그러면 관절염에 대해 슬라이드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이제 특별한 병력 없이, 그다음에 무릎을 이제 다친 적 없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게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깨끗한 연골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이제 관절염이 발생하면 이런 연골이 다르면서 뼈가 드러나게 되고 환자분들이 되게 통증이 심하게 되죠. 네. 방금 이제 왜 생기느냐에 네.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전에는 이제 단순히 고생하고 무릎을 많이 쓰면서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무릎이 닳아서 관절염이 발생한다고 굉장히 어떤 심플하게 그렇게 원인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많이 썼기 때문에 닳아서 그렇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이전에는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손주를 이제 많이 보시면서 무릎을 좀 많이 쓰면서 관절염이 발생하는데요. 아, 손주 보는 것도 관절염의 원인이 되겠군요. 아, 그럼요. 손주가 많이 무겁고 또 자주 안아달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안아달라 그러면 귀여우니까 네. 안 안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10kg 정도 된다 그러면 10kg 정도 되는 아이를 계속 들고 있다라면 굉장히 무릎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거죠. 그것도 또 문제가 네. 되는군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전통적인 개념에서 최근에 어떤 연구 결과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런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일을 많이 하고 무릎에 많은 부담을 주는 환자들은 관절염이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도대체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저희가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네. 요즘 항상성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건강한 상태로 그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어떤 능력을 항상성이라고 하고 있고요. 무릎 관절도 이런 항상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그다음에 생성과 분해 작용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죠. 네. 그럼으로 인해서 항상성을 유지를 하게 되는 건데요. 나이가 들면 이게 분해가 되는 쪽으로 이게 무게추가 좀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 지금 사진 그림을 보시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젊은 환자의 연골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의 연골입니다. 색깔이 차이가 나나요? 네, 그렇죠. 네. 보시기에도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양도 차이가 납니다. 한마디로 연골이 양이 많고 굉장히 밀도가 높은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이 이제 사진은 관절염이 있는 환자의 사진은 아니에요. 근데 정상의 연골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이가 드시면 연골이
양도 적어지고 그다음에 그 밀도도 적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네, 예, 네. 예.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이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네,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군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취약한 상태에서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 이제 관절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연골이 이렇게 좀 연골만 이렇게 닿는 그런 과정이 있다가 이런 연골이 이제 심하게 파괴가 되면 그 연골 밑에 뼈들도 손상이 심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지금 저희는 경희의료원 정형외과 박철희 교수님과 함께 퇴행성 관절염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나이가 보통 50세 이상이 되시면 대부분 관절이 있지 않나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대한 치료도 이제 물론 해야 되겠지만요. 네, 그렇죠. 네, 교수님 얘기를 해주시죠. 예. 일단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외래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근데 환자분들이 딱 오시면 우선적으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네. 환자의 나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심플하게 70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새는 70대, 예, 네. 그렇죠. 70대 전에는 최근에는 이제 아예 노인이라고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요새도 아예 개념 자체가 70대 전은 우리가 예비 노년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70대 이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노년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내비 노년층에서는 저희가 좀 접근을 좀 적극적으로 합니다. 검사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60대 정도면은 적극적으로 네, 이제 하신다고요?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죠. 그 그래서 적극적이라는 의미가 어떤 건가요? 검사도 다양하게 해요. MRI까지 포함을 해서 네. 정밀 검사를 좀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도 거기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7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심플해요. 주로 엑스레이만 찍습니다. 오히려 엑스레이만. 반대일 것 같은데요. 70대를 적극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네. 비용 대비 효과를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70대 이상의 환자분들께서는 주로 엑스레이만 쭉 이렇게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절 간격이 얼마나 남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를 찍다가 만약에 많이 문제가 있다. 그럼 그때서야 그 전에는 조금 아프시다 하더라도 약을 쓰다가 많이 이제 통증이 심해지고 그럼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을 하죠. 네. 오늘 새로운 사실을 60대는 적극적인 접근을 하고 네, 네. 70대는 그냥 엑스레이 정도만 찍으신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를 찍거나 이렇게 적극적인 접근을 하다 보면 무릎의 상태가 확인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예비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환자는 엑스레이를 촬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고요. 요 엑스레이를 촬영을 했을 때 관절 간격을 우리가 확인을 하죠. 네. 여기 보면은 이게 사실은 연골인데 엑스레이에서는 연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이 좀 뼈가 떠 보이는 그런 네. 어떤 엑스레이가 보이는데요. 이게 얼마나 남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엑스레이를 확인을 하고 조금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5, 60대에서는 정밀 검사랑 수술적 치료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약물 치료도 하기도 하지만 수술도 뭐 이렇게 내시경, 여러분들 뭐 관절경으로 알고 계시죠? 뭐 그런 치료를 진행하기도 하고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관절의 어떤 관절염이 좀 더 진행되면 중기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절거술을 통해서 좀 이제 관절염의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고 또 네. 이렇게 악화되는 것을 막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이런 예비 노년층에서도 증상이 악화돼 너무 심하고 관절이 너무 심하게 파괴가 되면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 치료의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겠군요. 네. 오늘은 그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별로 많으시지 않네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많이 올려주시는데 관절염, 특히 퇴행성 관절염 전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텐데 올려주시면 상세히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료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먼저 이제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그러니까 건데요. 수술 없이 일단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은 그동안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치료의 개념, 관절염을 치료를 할 때 우선적으로
그동안 전통적인 개념은 어떤 약을 써도 관절염의 진행 자체를 막아주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증상만 완화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도 원래의 관절을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원래의 관절 자체를 바꿔준다라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비약물적 치료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국소 치료라고 하면 여러분들 파스 많이 붙이시잖아요. 아, 네. 그래서 파스 같은 거 좀 파스? 붙여보고, 그런 다음에 약을 먹습니다. 진통소염제, 네. 타이레놀 같은 것도 먹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안 되면은 주사 치료를 진행을 하죠. 원래 이제 개인 병원에서는 환자가 처음 방문하면 바로 주사 치료를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약물 치료가 안 듣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주사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치료가 다 이제 원활하게 잘 듣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수술적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비약물 치료 단계가 네. 를 하고 또 국소 치료, 파스 같은 걸 예, 붙인 예. 국소 치료, 그리고 나서 약물 치료, 네네. 그리고 주사 치료, 나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수술 치료한다. 네. 이렇게 흐름이 된다고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설명하시기 전에 천순희 씨 네. 주셨습니다. 1년 동안 치료 중이나 왼쪽 무릎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서 보행이 자유롭지 않아요. 보행이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전 만 64세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일단 되게 중요합니다. 1년 동안 치료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병원으로의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쉽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무조건 약이랑 주사 이런 걸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좀 경향이 있어요. 네. 물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기도 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약이랑 주사 치료 전에 시행하는 비약물적 치료입니다. 아, 이게 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침 또 비약물적 치료를 설명하실 예정이니까 네, 네. 천순희 씨는 참조를 하시면 될까요? 네,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비약물적 치료 어떻게 하냐? 일단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됩니다. 환자분들 관절염이 있어서 너무 아프면 네. 오히려 운동을 안 하고 무조건 쉬면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계신데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근력을 강화시켜주고 또 유산소 운동을 함으로써 체중 같은 걸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상 어떻게 보이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절염의 진행을 근본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가 되겠고요. 운동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 걷는 거, 자전거, 그다음에 물에서 하는 운동 같은 거 많이 네. 도움이 되고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30분 운동을 해보시고 이렇게 좀 도움이 된다 싶으면 좀 더 양을 늘려 나가시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네. 근력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 정말 중요하고 대퇴사두근이라는 건 심플하게 얘기해서 무릎 앞쪽의 근육을 말하는 거고요. 햄스트링이라는 건 무릎 뒤쪽의 근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근력 운동을 하는 이유는 근육으로 만들어진 보조기를 무릎 주위에 착용시킴으로 인해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덜하게 만든다. 이런 네.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관절이 아프다, 무릎 관절이 아프다 하면은 일단 운동이 가장 중요하군요. 그럼요. 운동 정말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체중 감량입니다. 네. 그리고 체중 감량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중을 감량해야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덜해지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관절염이 진행이 되는 걸 좀 막아주죠. 미국에서는 5개월 내로 최소 5%의 체중 감량을 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 우리나라의 어떤 환자들이 60에서 80kg 정도의 네. 체중을 가지고 있다라면 3에서 4kg 정도. 네. 그러니까 많이 뺄 필요는 없는 겁니다. 5개월 내 3에서 4kg면 아주 무리가 되는 부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1kg 빼기도 어려워요. 교수님.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또 감소를 유지를 잘 해야겠죠. 그래서 네. 실제 저는 이제 외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운동을 하라고 무조건 얘기를 하고요. 네. 어떤 운동이 좋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평지 걷는 거, 그다음에 수영, 그리고 아쿠아로빅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특히 이제 물에서 운동하는 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물의 부력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은 좀 적은 반면에 물의 저항 때문에
운동은 더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아쿠아로빅 하시는 환자들은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네, 교수님 지금 이유라 씨 나이가 들면서 무릎 통증이 심해집니다. 들어 올리는 것조차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이분도 역시 64세라고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비슷한 지금 비약물적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냥 병원을 안 가보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물 치료, 주사 치료, 특히 주사 정말 많이 맞거든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 지금 지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지, 체중은 감소시켰는지.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 1kg 빼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환자들은 제가 외래에서 구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살을 빼는 게 미용 때문에 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치료를 위해서 빼는 거고요. 3kg 좀 빼는 게 3kg만 빠져도 무릎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환자분들이 그러면 이거 아파서 운동을 못해서 살이 안 빠집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먹는 식사량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식단, 예, 그렇죠. 식단도 좀 바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저는 의사고 그래서 좀 아주 전문적으로 그런 것들은 알지 못하고요. 그래서 전문가를 상담할 수 있으면 좋고 따로 이렇게 좀 찾아보시고 식사량이나 식단 같은 걸 좀 조절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약물적 치료를 받으려면 운동을 하고 그 중에서도 그 운동을 하면서 체중 감량을 정말 한 중요하죠. 5% 정도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일종의 약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겠군요.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무릎에다 무엇을 어떤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수술적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하면 증상은 좋아지지만 그 수술의 효과가 오래 가려면 이런 기본들이 지켜주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네. 지금 네일 아트시라고 닉네임을 써주셨는데요. 줄기세포 수술한 지 2달이 되었는데 걷지를 못하신다고요? 집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나요? 빨리 걷고 싶어요. 왼쪽 무릎이 때 너무 어둔하며 걷기가 힘들어요. 저는 만 67세라고 하셨어요. 줄기세포 수술하셨나요? 네, 줄기세포도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잠깐 여기 슬라이드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하시죠. 네. 줄기세포 뒤쪽에 수술 부위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 줄기세포 치료 요새 많이 하고 있죠. 병원에서도 많이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경우를 줄기세포를 받았다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절염이 아주 심한 정말 중증의 관절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줄기세포 시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요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연골이 있는 부위, 요 부분을 원래 연골이 이제 다른 부위를 좀 다듬어내고 네. 거기에 뼈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골 줄기세포를 이렇게 발라주는 치료죠. 그리고 이런 줄기세포가 원래의 연골로 이렇게 좀 회복되기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결과가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물론 이제 그 치료하신 의사 선생님 정말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달 되셨잖아요. 수술하고 네. 2달은 아직까지 조금 기다려 볼 때입니다. 증상을 조금 좀 이제 진동소염제나 이런 거 좀 잡수시면서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다음에 걷는 거 아직까지 걷지 못한다고 하는데 다리 근력 운동 계속 하시고 그다음에 아프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걷는 게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걷고 하지 근력이 조금 이제 좋아지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의 증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2달째면 무릎 부을 수 있습니다. 좀 뻘겋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너무 일단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기다려 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걷기가 힘들다 하시니까 네네. 상당히 지내시기가 불편하실 그렇죠. 것 같은데 네. 네. 어쨌든 걷는 것을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면 서야 됩니다. 서기라도 해야 됩니다. 다리 근육이 빠지면 다리 근육 걷지 못하고 그다음에 서지 못해서 다리 근력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아까도 말했듯이 무릎의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커집니다. 네. 그러면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수술해도 결과 좋지 않고요. 그래서 걷지를 못하면 서 있으시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즘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대고 이렇게 발꿈치를 들었다 올렸다 하는 네네. 그런 운동도 괜찮을까요? 그런 것도 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종아리가 강해지고 종아리도 강해지고 허벅지 운동도 강해지겠죠. 근데 일단은 당장은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고 지금 네. 당장은 못 서시고 못 걸으신다고 하니 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서는 거
그리고 조금이라도 선 상태에서 도움 좀 이게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운동들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지면은 뭐 걷는 거 좀 시작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차근히 할 수 있는 것부터 운동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일 아트시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조금 기다리시면서 차근히 이렇게 하시면 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께서도 관절염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꼭 의논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교수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조금 전에 이제 체중 감량에 대해서 비약물적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약물 치료에 대해서 예, 약물 치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어떤 비약물적 치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많이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죠. 이제 먹는 약이랑 무릎 주사 관련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먹는 약은 굉장히 친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먹는 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원래 전통적으로 이게 먹는 약을 먹을 때 원래는 이렇게 순서가 이렇습니다. 타이레놀을 먼저 먹어보고 타이레놀이라면 우리가 가장 좀 간편하게 얻을 수 있는 약이죠. 해열 진통제로 해열 진통제로 알려져 있지만 맞습니다. 진통제. 그러니까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죠. 그래서 이런 타이레놀 같은 거 쉽게 얻을 수 있고 좀 쉽게 접근하고 그리고 환자의 몸에 어떤 큰 부담을 주지는 않는 약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 약이 듣지 않을 경우에는 진통소염제, 우리가 일반적인 진통제라고 말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진통소염제. 그런 다음에 그 약을 먹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더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오피오이드 진통제라고 해서 이게 마약성 진통제는 아니고요. 오피오이드라는 게 사실 오피오이드가 아편인데 이런 마약성 진통제는 아니고 이런 좀 추출물로 이용한 진통제고 저희가 트라마돌, 울트라셋 이런 약제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약제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 어떤 관절염과 관련된 어떤 약물 치료 지침을 보면 크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타이레놀, 진통소염제, 그다음에 오피오이드 진통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냥 약국에서도 살 수 있지만 기타 오피오이드 진통제 같은 것은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의사가 처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처방을 저희의 좀 이제 관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타이레놀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드시거나 과량으로 복용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몸에 큰 위험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통소염제 이상의 어떤 약제들은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잠깐만 말씀드리면. 교수님 그러기 전에 운동요법에 대해서 박승열 씨 조금 전에 올려주셨는데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등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스쿼트는 괜찮으신지 하셨어요? 참 이게 스쿼트 운동을 사실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올바른 자세로 스쿼트를 아주 낮은 각도로 하지 않으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러질 못합니다. 왜냐 일단 관절염도 있고 그다음에 제대로 배워서 이렇게 스쿼트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대충. 그렇다면 그래서 스쿼트 대충 하시면은 무릎은 더 아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쿼트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요. 자전거 타는 거 아까 걷기 수영하는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자전거도 한 20-30분 내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타는 걸 좀 더 추천드립니다. 네, 박승열 씨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영재 씨, 70세 남성입니다. 무릎이 계단 내려갈 때가 더 아픈데 걷기 운동을 계속해도 되는지요? 예. 상당히 좀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관절염이 있으면 피해야 되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진 곳을 오르내리락 하는 거. 계단까지 포함해서죠. 그러니까 특히 내려올 때가 이런 관절염의 증상을 가장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체중에서 4-5배가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계단 내려갈 때가 아픈 게 당연한 겁니다. 관절염이 있으시면. 그리고 뭐 쪼그리고 앉는다거나.
그리고 너무 과하게 무릎을 구부리는 거죠. 그리고 양반다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관절염에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단 내려가는 거를 일부러 운동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등산, 특히 또 등산 이런 걸 관절염이 있는 환자에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걷는다 그러면 이런 등산이나 계단이 아니라 평지 걷는 거. 그것을 더 추천드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남자분들은 사실 가시기 힘든데 수영장 같은 데서 걷는 거 생각보다 효과가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운동 방향을 바꿔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듭니다. 내려갈 때가 더 어렵다고들 다들 말씀을 예,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꼭 내려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뒤로 이렇게 네네. 내려가시더라고요. 네네. 그건 어때요? 그게 조금 더 낫긴 하는데요.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단을 다니셔야 되는 경우는 당연히 가야죠. 뭐 집이 2층인데 제가 집을 사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 난간 같은 걸 좀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난간을 붙잡고. 예. 그리고 네. 등산 같은 걸 꼭 이제 절대 꼭 이제 등산 안 좋다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 절대 제 말 안 듣거든요. 그러면 등산 하시죠. 예, 하시죠. 특히 네. 뭐 저희 아버지도 제 말씀은 안 듣습니다. 무조건 하시는데 그럼 스틱이라도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아, 스틱. 네. 그러면 조금 더 낮게 조금 다니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감사할 일이네요. 아까 주경희 씨는 저도 만 64세인데 올해부터 무릎이 조금 아프기 시작합니다. 정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고 운동, 요가, 줌바 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무릎 뒤 종아리 대퇴부가 당기듯이 아파서 줌바 댄스는 중단했습니다. 많이 걷기가 좋다고 하니 많이 걸으면 당기듯 아픈데 너무 과한 운동은 지양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것도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무릎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지금 무릎 쪽의 통증은 무릎 안쪽에 이제 많이 걷거나 그랬을 때 무릎 안쪽으로 이렇게 오는 찌르는 듯한 혹은 굉장히 아픈 그런 통증이 오는데 지금 보시면 뒤가 땡기고 그다음에 많이 걸으면 또 땡기고 이런 것들은 허리 쪽으로부터 기인한 어떤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 같은 네. 문제들이 있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전형적인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형적인 어떤 허리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무릎도 무릎이겠지만 체크해 보시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불편하신 걸 해결하려면 허리 쪽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질문 이제 너무 과한 운동은 지양하는 게 좋죠. 당연히 과한 운동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동은 좋지만 하고 나서 내가 너무 아프면 그 운동은 옳은 운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 적절한 범위는 내가 아는 거죠. 했는데 아프면 안 하는 좀 줄이고 그다음에 너무 운동이 안 된다 싶으면 좀 더 하고 이런 방향대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수님 아까 말씀 약물 치료 중에서 진통 소염제에 대해서 네. 그 부작용을 말씀하시다가 지금 예, 주셨는데요. 예. 네. 진통소염제를 이제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진통소염제에 대한 부작용이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써야 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진통소염제를 볼 때는 꼭 환자들이 외래로 와서 상담을 받으면서 얘기하기를 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진통소염제가 위장간에 어떤 문제가 많았어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위장, 네. 그래서 이런 진통소염제 먹으면 속 쓰리고, 뭐 고르신 분들이 계셨는데, 요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진통제를 좀 개발을 했더니, 이런 진통소염제는 오히려, 새로운 진통소염제가 오히려 심장 쪽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얘기고요. 콕스1, 이게 이제 전통의 진통소염제고, 이게 이제 지금 위장간의 어떤 문제라고 하면, 전통의, 진통소염제가 위장간에 이렇게 문제가 높아졌고, 근데 이제 새로운 진통제는 대신에 위장간의 문제가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반면에 심장 쪽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또 하나 좀 이제 아셔야 될 게, 이런 분들도 좀 계신데, 교수님 처방해 주신 약 먹으니까 몸이 자꾸 붓는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진통소염제가 콩팥, 그러니까 우리가 콩팥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수분이나 그렇죠. 아니면 어떤 전해질 같은 걸 조절하는 어떤 능력을 가진 기관인데 여기에 좀 타격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통소염제 먹을 때는 몸이 좀 이제 콩팥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몸에 수분이 좀 이렇게 잘 체류가 돼서 좀 이렇게 몸이 붓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많이 먹으면 콩팥에 손상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진통소염제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쓰는 것보다 여러 가지 체크는 해볼 부작용이 필요는 있고요. 있다. 그리고 알아둬야 되겠네요. 네.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1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 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그럴 때 피 검사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피 검사 제대로 확인해 보시는 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진통소염제 잡수시고 문제가 있다. 약간의 문제라도 있으면 모든 문제는 빨리 해결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병원에 오셔서 의사랑 상담해 보시기를 네. 권유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해서 지금 교수님께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약물과 관련된 또 궁금증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기타 운동요법도 좋고 또 수술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련해서도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이게 진통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으로는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실은 좀 이제 새로운 약이 개발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이번 시간에 얘기를 할까 하다가 네. 또 환자분들이 또 요새 인터넷 시대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많이 알아보고 있어요. 이 약은 뭐냐, 이 약은 뭐냐 이러면서 물어보시는데 굉장히 좀 놀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좀 잠깐 언급하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진통소염제라는 게 환자분의 몸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관절염의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는 있지만 관절염의 진행 자체는 막아주지는 못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에 새로운 도전을 했죠. 저희가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학의 연구가 그렇게 해결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부작용은 없으면서 관절염의 증상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약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애썼습니다. 이게 시사도화라는 약제인데 그냥 최신 약제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사도화. 네. 예. 그래서 이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관절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인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모튼, 아트로다 같은 약제예요. 그래서 이런 약제들은 물론 이제 진통을 줄이는 데는 어떤 뭐 기존의 진통소염제보다는 조금 덜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 효과가 좀 약물을 오래 써야 나타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게 조금 더 장기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그리고 확실히 환자들한테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어떤 지침들도 이런 최신 약제들이 이제 포함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진통소염제를 이렇게 먹기 전에 우리가 이런 최신 약제 먼저 일선으로 이제 먹어보기를 권유를 하고 있고요. 최근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새로운 약제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실제 외래에서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통소염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진통소염제를 안 쓸 수는 없어요. 일단은 대학병원까지 오신 환자분들은 많이 아프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진통소염제를 쓰긴 쓰는데 새로운 약제 중에서 아직 심장에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보고가 없었던 진통소염제를 씁니다. 그리고 최신 약제와 위장보호제를 쓰고요. 요새는 이런 이제 최신 약제를 좀 더 중용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가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라면 이런 진통소염제는 안 쓰고 이 최신 약제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증상 호전 이렇게 썼는데도 증상 호전이 없다. 그러면 용량을 조금 놀리는데 이게 좀 덜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약제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채팅장에 어떤 분이 교수님 설명 후에 질문 답변을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교수님 설명을 아마 듣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일단 간단히 네네. 저희가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고 또 여러분 계속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후반부에 또 한꺼번에 얘기해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네.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약을 처방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치료들이 이게 반응이 없다 네. 그러면 이제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교수님, 그 다음에는 이제 약물 치료도 안 듣는다면 주사 수술적 치료. 치료, 주사 치료도 네, 있습니다. 있죠. 참 주사 치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사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많으시죠. 왜냐하면 요새는 조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 병원에서 무조건적으로 주사 치료를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주사 치료는 근본적으로는 약물 먹는 약 치료가 안 될 때 그 다음에 보조하는 치료로서 주사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 치료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네. 주로 이제 쓰는 그런 약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관절 주사라고 이제 의사들이 많이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스테로이드 주사는 이거 보실 때 이렇게 주사기를 이렇게 빼꼼히 보시면 이렇게 하얀 양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약재는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좀 빠르고 신속하게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라는 약재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무조건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관절 연골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스테로이드를 쓰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골 자체에 장기적으로 볼수 독성이 있어서 더 빨리 관절염이 더 진행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 지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요게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면 균에 의한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물론 이제 깨끗하게 소독하고 다 이렇게 주사를 놓으시겠지만, 이렇게 관절 내에 바늘을 집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네. 우리가 균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면 좀 잠깐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균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화농성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지는 않아요. 맞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저는 아무래도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걸 맞으시고 발생하시는 분들을 주로 이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응급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럴 때는. 그래서 이런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는 저는 이렇게 즐겨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즐겨서 사용하지 않고 그런 부작용의 위험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제가 말씀하십시오. 네. 예. 그 다음엔 연골 주사가 예, 예, 있네요. 예. 네. 제가 이제 좀 더 즐겨 쓰는 치료는 조금 연골 주사입니다. 좀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히아루론산이라고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연골 주사는 말 그대로 연골의 어떤 성분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연골의 어떤 성분을 투여함으로 인해서 연골에 좀 영양분도 주고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이 약재가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미끌미끌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연골이 좀 다른 부위를 덮어주기도 하고, 관절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도 조금 효과가 입증된 그런 바도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뭐 이렇게 많은 3회 제형이 이제 주로 많이 쓰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새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만 맞으셔도 됩니다. 네. 약재가 좋아져서 좀 이렇게 좀 덜 주사를 맞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효과도 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연골 맞으실 때 연골 주사에 대한 부담을 좀 덜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릎이 아파서 병원 가면 관절 주사, 연골 주사 맞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연골 주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부작용은 좀 덜하다. 예, 그렇고요. 근데 환자가 원하는 대로 뭐 연골 주사 놔주세요 이럴 수는 없지 이럴 수는 없고 않습니까? 설명은 드립니다. 대신에 이제 저도 스테로이드 주사를 아주 안 쓰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급성기에 굉장히 환자의 통증이 심해서 당장 어떤 통증을 완화시켜줘야 될 때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지양은 하고 있는 편이고요. 네. 대신에 이런 연골 주사에 대해서 어떤 효과들, 아까 말씀드렸던 효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현재 이런 연골 주사들이 있고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요새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요. 콘주란요? 콘주란이라는 주사인데 이게 약이 네. DNA 주사라고 좀 알려져 있더라고요. DNA 네. 주사. 그래서 콘주란이라는 주사를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개념이고요. 최근에 나온 주사고요. 최근에 이제 좀 간간히 사용하고 있는데, DNA 주사라고 하지만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어떤 새로운 물질입니다. 이 새로운 물질인데, 이 새로운 물질이 물을 이제 잘 머금고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릎을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관절 연골을 좀 촉촉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네. 촉촉하게 만들어 주고, 그다음 물기도 있게 만들어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좀 보호도 해주고, 통증도 약하게 해주고, 관절 윤활 효과도 좀 좋게 해주고. 보면은 일단은 저도 시작을 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아직까지 밝혀진 어떤 명확한 부작용은 없거든요. 다만 어떤 장기적인 결과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주사 치료를 좀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절 주사, 연골 주사, 콘주란 주사 이렇게 있으면 네. 그 중에서 만약에 환자 보고 선택하라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골 주사. 저는 연골 주사가 선택하고. 아무래도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전통의 어떤 강호라고 해야 될까요? 전통적으로 좀 입증된 바. 물론 연골주사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그룹 같은 경우, 미국의 어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골주사 우리가 봤을 때 크게 효과가 없던데 이런 얘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다만 확실한 거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요게 크게 좀 많이 없다고는 입증이 된 바가 있고요. 그 효과에 대해서는 환자분들께서 주사를 최근에 이제 이렇게 6개월 제형, 그러니까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최신 주사는 조금 기존 주사들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을 한다라면 이런 연골주사가 가장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환자한테 비용 부담도 적으면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 교수님 설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그 관절과 무릎 통증과 관련한 주사 어떤 게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병원 가서 같이 상담을 하시면 훨씬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에 들어갈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서 질문한 내용 한번 받아보고 수술적 치료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김인숙 씨, 10년 전 왼쪽 무릎 반월상 연골 시술을 받았는데 2년 전부터 평지를 걸을 때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도 걷기를 계속 해야 하나요? 하셨어요. 72세라고 네. 하셨습니다. 일단 뭐 반월상 연골의 시술이라 하면 무릎 관절은 이제 뼈랑 뼈 사이에서 네. 뼈랑 뼈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물렁뼈가 있습니다. 충격을 흡수해주는 어떤 해부학적 구조죠. 근데 요걸 이제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는데 네. 그 시술을 받았다라는 건 그게 찢어져서 좀 다듬었을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는 기전이 좀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72세면은 관절염이 좀 진행이 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평지를 걸 때 통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우선적으로 이제 의사가 봤을 때 이런 환자들이 오면은 우선 이제 수술할 케이스인가 수술하지 않을 케이스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죠. 네.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일단은 1시간 정도 걸으시는 환자들은 별로 이렇게 수술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가 좀 아프다 그래도 1시간 정도면은 수술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30분은 못 걸으실 때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의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걸으시는 게 내가 얼마나 걸을 수 있는가, 나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제한이 되는가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가늠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래도 아프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병원에 오셔야겠죠. 병원에 오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우선적으로 뭐 진통소염제 쓸 수도 있고요. 타이레놀 뭐 이런 약제들도 포함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주사 치료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수술을 해야겠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전에 내가 기본적인 것들은 다시 한번 지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평지 걷는 거 힘드신다. 그러면 약을 먹고라도 좀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체중, 내가 좀 감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지금 권희성 씨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올해 72세인데 아직도 조깅을 이틀마다 약 30분간 하는데 아프지는 않은데 무릎 연골이 손상될까봐 걱정돼서 선생님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72세 조깅을 하시면 굉장히 건강하신 거죠. 이틀에 한 번씩 하시나요?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하시는데 아프지 않으신 거면 뭐 무릎 관절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릎 연골이 손상될까봐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프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운동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평지를 걷는다. 그러니까 조깅도 괜찮으시면 저 조깅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전반적인 어떤 치료의 가이드라인, 물론 이제 이게 딱 정식으로 이게 이 운동이 좋다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어떤 확실한 단체나 어떤 지침들은 없지만 조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어떤 치료 지침에서 우호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시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네. 안젤라 림이라는 분 네. 주셨습니다. 히알루론 연골 주사나 콘주란 주사가 연골 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 통증이 아직 없으나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맞아도 될까요? 영양제 먹는 차원 개념으로 그러셨어요.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고 있고요. 네. 이 질문도 저 외래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주사를 맞으러 왔어요. 아프진 않은데 네. 이러면서 하는데 일단 확실한 거는요. 아까 치료 지침 보셨죠. 주사라는 건 결국엔 약물 치료가 안 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치료도 간에 예방적으로 수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내가 이제 주사 치료는 이제 아플 때 주사를 놔야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지금 아프지도 않는데 나중에 관절염 올 거 걱정해서 인공관절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영양제 개념이라고 그렇게는 보시면 안 아닙니다. 되겠군요. 그냥 저는 그 돈으로 식사 잘 하시라고 드시고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운동하시고 기본적인 것만 지키는 게 체중 적절히 관리하시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네. 어떤 연골의 보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임영선 씨 75세 남성입니다. 7년 전에 척추관 협착증 수술 후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있어서 MRI 확인한 바 신경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예. 아마 이 MRI가 허리 MRI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허리 쪽에 신경이 눌린다. 그러니까 즉 척추관 협착증이 신경을 누르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네. 허리 치료를 당연히 받아야죠. 허리 치료 받고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무릎 전문이기 때문에 허리 쪽의 어떤 정확한 치료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하나 네. 뭐 다양한 치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수술 비수술적 치료도 특히 이제 허리 쪽은 많은 치료들이 나오고 있고요. 주사 뭐 이렇게 그 관절의 그 허리 쪽의 신경 주위를 이제 늘려주는 풍선 무슨 치료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치료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허리 쪽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무릎 쪽으로 치료 받아봤자 척추에 문제가 있으면 무릎 증상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허리와 무릎 중에 둘 다 문제가 있으면 뭐부터 치료를 해야 되나 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둘 중에 더 심한 거를 치료해야 되는 게 맞긴 맞죠. 그러나 비슷한 정도라면 허리 쪽을 더 먼저 치료하는 게 효과적이긴 합니다. 네. 확실히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일단 무릎 쪽에 정확한 어떤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가늠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데 얘기를 해주실까요? 예, 이제 수술적 치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술을 정말 하기 싫으시죠? 근데 뭐 의사들도 수술이라는 어떤 행위는 굉장히 부담됩니다. 많이 해왔지만 항상 할 때마다 떨리고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네,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관절염 수술 시에 우리가 고려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관절의 변형 파괴 뭐 이런 것들 어느 정도 감안해서 치료를 하고요. 무엇보다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이제 줄기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절이 너무 많이 파괴됐는데 줄기세포 백날 발라봤자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럴 땐 그냥 심플하게 인공관절 하시는 게 차라리 낫고요. 근데 이제 너무 환자가 젊은데 관절 파괴가 심하지 않더라 그러면 그런 줄기세포 적절한 치료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보셨던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뭐 변형이 심하지 않고 젊으시면 다양한 수술도 해봅니다. 어떤 수술이 있을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연골 재생술이라고 하죠. 이제 저희가 이제 미세골절술이라 그러는데 관절경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 안쪽에서 이렇게 연골 성분을 포함한 어떤 세포가 나와서 여기 이렇게 연골을 좀 회복하기를 바라는 시술이고요. 요건 이제 연골 이식입니다. 연골 이식이고 요거 같은 건 아까 말씀드린 줄기세포죠. 근데 셋 다 이런 관절의 파괴 변형이 심하지 않으면 이제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어떤 관절염 수술의 메인스트림 어떤 주된 치료는 아닙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만 일단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내가 과연 관절경 수술이나 연골 이식, 줄기세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인공 관절을 해야 될지 상당히 결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죠. 어렵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들이 좀 잘 설명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 이런 관절 줄기세포 치료가 가장 적절한 환자들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봐도 이거 하면 진짜 좋겠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닐 때 줄기세포를 권유하고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지양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환자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좀 이제 요새는 이제 줄기세포에 대한 어떤 환상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분명히 어떤 치료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상황이 있습니다. 즉, 그 말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유념하시고, 적절한 상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만 찾아본 내용 가지고는 절대로 이렇게,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관절경 수술, 연골 이식 이런 수술은
물론 인공 관절보다는 훨씬 네네. 간단하겠지만 시간은 많이 걸리나요? 시간도 많이 걸리진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지금 가장 왼쪽에 어떤 연골 재생술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이 많이 들진 않아요. 근데 권유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줄기세포 그리고 연골 이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인공관절보다 그 비용이 몇 배가 됩니다. 연골 관련 치료는 연골 관련 수술들은 어떤 최신 수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특히 줄기세포 뭐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이상 확 넘어갈 거고요. 이런 연골 이식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물론 이제 이런 환자들에게 이런 비용들을 물렸을 때 과연 환자는 이 비용의 이 비용 이상으로 내가 만족감을 얻을 것인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수술을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수술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 수술은 지양을 해야 되는 수술이에요. 네, 조금 전에 그 관절, 네, 69세 여성인데 얼마 전 연골이 파열됐다는데 그래서 관절경 수술이 그다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수술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겁이 납니다. 이분도 아마 그런 경우인데 아직 수술은 안 하셨는데.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좀 어렵게 사람마다 좀 생각하시는 바가 다를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마다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다르고, 저도 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이럴 수도 일단 있는데. 연골이 파열됐다고 하셨어요. 제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면, 네. 69세 환자들한테 관절경 수술을 잘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70세를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69세면 딱 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 기준에. 그렇다면은 만약 연골이 파괴됐다, MRI를 물론 이제 보고 엑스레이를 봐야 알겠지만 연골이 파괴된 거 69세 환자들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길 가는 환자들, 69세, 70세 환자들 아무 증상 없는데 붙잡아가지고 MRI 찍으면 연골 손상된 경우 꽤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도 우선적으로 관절경 수술이나 이런 거는 안 하고요. 네. 인공관절 무조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고 판단을 하고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관절경 수술이 그다지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는 관절염의 상태가 굉장히 심해서 그런 것일 수도 네.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나이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적으로 만약에 엑스레이 상에서 관절이 비교적 괜찮다면 이제 전 약부터 써보겠습니다. 약 쓰고 그런 다음에 정말 약 써보다가 안 되면 뭐 인공관절 수술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야 되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수술적 방향에 네, 대해서 또 이게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네. 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이 어떤 주된 치료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네. 관절의 파괴 변형이 심하게 되면 이런 치료들을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치료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안쪽에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술 방법이 좀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만 갈아주는 부분 치환술. 그러니까 네. 인공관절이긴 인간관절인데 안쪽에만 이렇게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안쪽에 걸리는 체중을 이렇게 뼈를 이렇게 흰 뼈를 좀 교정해 줌으로 인해서 바깥쪽으로 이제 체중을 옮겨줌으로써 인해서 이제 조금 관절염의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관절염의 어떤 진행도 좀 막아주는 그런 치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이런 절골술 같은 경우 70세가 넘어가면 우리나라에서 보험에 어떤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70세 이상에서는 이 절골술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런 절골술이 결과가 안 좋긴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어떤 보험심사팀의 어떤 방향이 좀 틀리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씩 좀 말씀드리면 체중이 이제 보통 이제 관절염이 안쪽으로만 오게 되면 오다리가 많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쪽으로 이렇게 체중이 실리게 되면 이 뼈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좀 꺾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체중이 중간 내지 약간 바깥쪽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절골술을 시행을 했죠. 이렇게 체중이 안쪽으로 오고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뼈를 잘라가지고 물론 이제 금속 고정물은 대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옮겨주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안쪽에 문제가 있고 나머지 다 괜찮을 때는 이렇게 부분만 갈아줍니다. 부분만 갈아주는 부분만 인공관절이긴 한데 한다. 부분만 네. 갈아줘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회복이 빠릅니다. 그다음에 통증도 덜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전체로 갈아주는 인공관절을 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관절 전체를 갈아주면 그 다음에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인공관절 할 때 좀 비교적 큰 수술이 되고 네. 부분만 갈았을 때는 좀 다음 수술이 작은 수술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수술도 인공관절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네. 근위경골절 절골술 같은 그런 것도 것도 있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수술에 대해서는 설명이 다 되신 건가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건 이제 부분 치환술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말로 무릎의 손상이 너무 심한 경우가 있어요. 안쪽, 바깥쪽 뭐 할 거 없이 다 손상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앞서 말씀드린 치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하죠. 여러분들 익숙한 어떤 치료법일 거고요. 요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셔야 됩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이런 인공관절류는 수명이 있어요. 수명. 네. 결국에 수명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한 번만 수술을 받는 길을 원하신다면 버틸 수 있으면 버티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릎의 관절염이 심하다고 해서 이게 환자의 생명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삶의 질에는 영향을 주지만 그래서 내가 좀 버틸 수 있다, 약 먹고 괜찮다 네. 이러면 저는 환자한테는 우선적으로는 약 먹으면서 좀 가보자. 네. 인공관절을 좀 늦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연세가 너무 예를 들어 85세 이상이면 네. 많이 상했다 하더라도 수술을 별로 권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일단 80세까지는 저희가 수술을 할 때 큰 부담은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지병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겠죠. 그런 80세까지, 85세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비교적 건강하고 지병이 별로 없으시다면 저희가 수술적 치료, 인공관절 하기도 하고요. 다만 90세 이상이 좀 조심스럽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시는 경우도 있군요. 90세 이상도. 정말 정정하신 경우에는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다 설명해 네, 주신 건가요?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채팅에 올라온 상담을 네. 몇 개 받아볼까 하는데요. 지금 김보열 씨는 디스크 파열에 대해서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네. 일단 얘기를 해볼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를 칼로 찌르듯 통증에 있는데 줄기세포가 좋은지요? 수술하는 경우와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신경치료도 좋은가? 이게 줄기세포 치료가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무릎을 전공하고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무릎 쪽에 줄기세포에 관해서 많이 알고는 있는데 네. 허리 쪽에도 이런 줄기세포가 적용되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는데 상황에 따라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디스크 치료 같은 경우에 동네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권했다라면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정말 많이 튀어나왔거나 네. 그리고 35세 만약에 이제 좀 이렇게 젊은 환자였다면 조금 이제 좀 빨리 수술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허리 쪽은. 그리고 글쎄요. 요거는 한번 좀 상황을 좀 보고 전문가랑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퇴행성 관절염 관련해서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가 답변 못한 게 있으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하신 걸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을 네. 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잠깐 되는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러시기 전에 또 지금 질문이 왔네요. 염경희 씨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손가락 관련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손가락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 증상이 어떤가? 손가락의 퇴행성 관절염. 예.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죠. 좀 손이 아프고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손의 어떤 퇴행성 관절염이라 함은 결국엔 우리나라 어떤 여성분들이 어떤 가정일에 조금 더 많은 영향을 주고 많은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거래를 짠다든지 손으로 설거지를 한다든지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절염이 오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손가락의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끝에 보통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많이 썼을 때는 여기가 화끈화끈하고 많이 아프겠죠. 다만 요 치료가 뭐 인공관절을 한다거나 그런 치료는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중이 닿는 그런 관절이 아니거든요. 무릎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걸어야 되지만 네. 이게 손 같은 경우는 그러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 뭐 이제 조금 약만 쓰고 근데 좀 경과를 지켜보는 게 주된 치료로 알고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네. 교수님 시간이 이제 네네. 어느 정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오늘 강의를 좀 종합해서 간략히 예. 얘기를 그럼 해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건
노화와 더불어서 무릎의 항상성,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항상성이 깨지면서 발생합니다. 제가 이걸 꼭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어떤 분들, 그러니까 환자분께서 정확하게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나 70세 환자분은 어떤 치료를 한다 그래도 20대 천여증 무릎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치료의 어떤 한계를 인지를 하셔야 될 거고요. 비수술적 치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운동, 그다음에 체중 감소. 이거부터 먼저 한번 해보세요. 네. 가장 효과가 좋고 수술, 다양한 수술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수술을 하고 있는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치료를 할 때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초과됐습니다만 네. 강희철 씨 질문 하나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서 수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어야 한다니 걱정이 앞서는데요. 인공관절을 삽입하면 나중에 부작용은 없는지,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병원에서 수술해야 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네, 복합적인 질문인데 하나씩 차분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걱정이 앞서시죠. 걱정이 네. 앞서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굉장히 큰 수술로 받아들여졌어요. 네. 근데 요새는 일단은 피를 나는 것도 좀 적게 나오는 약도 있고요. 작게 나오게 만드는 약도 있고, 출혈도 일단 적고, 그리고 수술 기법도 발달했고, 그래가지고 큰 수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하게 수술적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퇴원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오, 그래요? 그것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힘든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병원에서 수술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도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주 큰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적절히 알아보고 본인이 가장 편하고 마음에 드는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네. 진행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리고 인공관절 삽입하면 나중에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작용 있죠. 부작용이 있는데 요새는 기구가 좋아져서 부작용들, 이전에 어떤 기구 같은 게 무너진다거나 망가진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많이 사라졌는데 균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많지는 않고 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그 인공관절을 다시 다 빼야 되는 큰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몸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겠죠. 그다음에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수술방에서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제가 계속 생각할 때는 그렇고요. 이틀 전에 입원하시고 수술을 받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하실 텐데 보통은 한 이틀 있다가 소독하면서 무릎을 구부리기 시작을 하죠. 관절 운동 시작을 하고 걷는 거는 3, 4일 있다가 걷고 네. 그리고 퇴원하는 일주일 전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제대로 다 해주신 걸로 간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을 좀 초과했습니다만 많은 분께서 또 이렇게 궁금증을 적어주셔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친절히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서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경희대 정형외과 박철희 교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날씨가 많이 차가워지는데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공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